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혜원 작가의 빗방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낯선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한 가족. 가족이 피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따뜻하고 섬세한 이야기인데요. 서먹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가 빗방울처럼 스며듭니다. 이들이 따뜻한 가족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에 비가 샜다. 50년 넘게 비바람에 쓸리고 눈에 치인 기와가 지금껏 버틴 것도 용했다. 식당 홀에는 들통이고 양동이고 빗물을 받아낼 만한 그릇들이 모조리 출동했다. 빗방울의 낙하는 불규칙했다. 대략 2km 상공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무게는 약 0.1g, 에너지를 계산하면 1.96줄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공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마찰열로 계속 쪼개져서 빗방울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약하다. 하지만 이 무력한 빗방울이 갈라지고 깨진 기와지붕에 스며들었다가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침 내내 우리는 빗방울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엄마를 필두로 나와 현정아는 할머니의 진두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엄마는 물이 흥건한 주방 바닥을 마른 걸레로 훔치고 나와 현정아는 주방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를 컨테이너에 있는 냉장고로 옮겼다. 식당 부엌문과 이어진 컨테이너는 창고이자 내 방이다. 내 책상에는 멸치하고 마른 새우 박스가 켜켜이 쌓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만 모아놓은 책꽂이 위에는 감자 상자가 떡하니 올라앉았다. 내가 감자 상자를 방바닥에 내렸다가 마땅치 않아 다시 책꽂이에 올렸다가 하는 동안 현정아는 침대 위에 신문지를 깔고 무말랭이를 촘촘하게 펼쳐놓았다. 괜히 수선을 떨면서 홀하고 부엌을 오갔지만 딱히 한 일이 없는 현병철 씨는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굳이 지붕에 올라가겠다고 나섰다. 엄마는 애들 머리통만한 양파 한 자루를 낑낑대면서 옮기는 나한테 밖에 따라 나가보라고 사뭇 눈치를 줬다. 나는 양파 자루를 내 방에 들여놓고는 현병철 씨가 지붕 처마에 기대 놓은 사다리를 붙잡았다. 밤새 퍼부은 장맛비는 가랑비로 바뀌었어도 빗발에 금방 어깨가 축축해졌다. 어느새 우비까지 갖춰 입은 현병철 씨는 가을에 고추 말릴 때 쓰는 까만 비닐 천막을 끌고 호기롭게 사다리를 올라갔지만 그뿐이었다. 현병철 씨는 지붕 위로 선뜻 올라서지 못하고 두리번대다가 소리쳤다. 어머니, 아무래도 사람 불러야겠어요. 할머니는 밖으로 나와 사다리 꼭대기에 엉거주춤 서 있는 사위를 보고는 혀를 찼다. 벨라라 벨라, 내가 뭐라 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끄러져 천천히 내려와. 할머니는 사위가 발을 땅에 붙일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다. 할머니의 사위는 무모한데 겁은 많아서 사다리를 오를 때보다 더 오래 걸려 내려왔다. 현병철 씨의 변명은 궁색했다. 어머니, 기와가 깨진 데가 많아서 다 뒤집어 씌우기 전에는 안 되겠어요. 현병철 씨는 끌고 올라갔던 비닐 천막으로는 어림없다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할머니는 사위 말을 건성으로 듣고는 목에 걸려있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엔가 전화를 했다. 박씨, 우리 집 좀 와야겠어.
지붕이 다 됐는데 이거 바로 공사할 수 있나? 와서 한번 봐야겠어. 할머니는 식당 출입문에 당분간 내부 공사 때문에 식당 문 안 열어요 라고 쓴 종이를 붙였다. 우리 엄마의 할머니, 그러니까 나한테는 증조할머니 되시는 구봉남 여사가 봉남 시래기 식당을 개업한 이래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문을 연 우리 할머니 정연숙 여사의 휴업 선언은 결단코 예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엄마는 할머니의 결단을 의심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홀을 정리했다. 할머니가 변심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손님을 받겠다고 하면 낭패일 테니까. 할머니는 엄마를 힐끗 보고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심드렁하게 말했다. 대충 치워라. 이참에 아예 내부 칠도 새로 하고 바닥 시멘트도 다시 하고 부엌도 싹 뜯어 고치려니까. 오래 써먹기도 했지. 당장 공사를 하려고? 장마도 끝났다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박 씨한테 말해뒀으니까. 우린 어디라도 다녀오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디? 찜질방이라도 갈까? 엄마는 홀 냉장고 안을 행주로 훔치면서 중얼거렸다. 김포에 찜질방 새로 생긴 데가 좋다던데. 일요일 밤마다 현병철 씨를 앞세워 찜질방에 가는 엄마는 할머니가 어디라도 가자는 말에 새로 생긴 찜질방에 널브러져 차가운 식혜에 구운 달걀이나 깨먹자고 할 판이었다. 나는 양동이에 가득 찬 물을 가게 밖에 쏟아버리면서 마음먹었다. 이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집에 꼭 붙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집만큼 좋은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선생님들이 애들만 없으면 학교가 정말 좋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 모두 어딜 가면 나는 민성이하고 안채에서 실컷 기타나 치다가 영화나 봐야지. 엄마와 현병철 씨가 결혼하면서 식당 맞은편에 새로 지은 안채에는 바람이 없는 신형 에어컨에 60인치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내 방이 있다. 민성이하고 그 방에서 자는 건 괜찮지 않을까? 호텔방 얻어서 호캉스라는 거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는 빈 양동이를 흔들면서 안채에서 화려한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낼 민성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집 빈다 와라. 그런데 할머니가 말한 어디라도가 제주도라면? 할머니는 기껏해야 찜질방에나 가 있을 요량이었던 딸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도 거기 그 제주도에나 한번 갔다 오자. 엄마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다. 과연 저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 설마 아닐 것이다. 엄마와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딸이 서울에서 결혼한 날 어쩔 수 없이 강화도 밖으로 나간 뒤로는 지금껏 강화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다. 남들은 주말이고 휴가 때고 강화도가 좋다고 몰려오는데 강화도 사람이 다른 곳으로 놀러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화도 홍보대사나 할 법한 말을 입에 달고 산 분이시다. 올봄 갯마을 장어 식당 할머니가 자식들하고 제주도에 간다고 자랑하러 왔을 때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큰 섬이라고 더 낫겠어. 섬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남의 섬에 간다고 비행기를 타? 그럴 돈이 있으면 아파서 질질 끌고 다니는 무릎 수술이나 하지. 벨라라 벨라.
강화도 시골 학교에서도 한반의 절반 이상이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 해외여행 2천만 명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소신을 지켜온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남의 섬에 가련다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 온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다. 엄마는 새로 생긴 찜질방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행여 할머니가 변심할까봐 불이 나게 여행사 다니는 친구한테 비행기 표를 알아봤다. 나는 슬그머니 민성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나 제주도 간다. 민성이는 우리 집이 비긴 하는데 친구도 없다는 친구의 광속 배신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짧게 대답했다. 따뻔딴. 민성이가 유일하게 아는 중국말은 욕이다. 나는 욕에 걸맞게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대합실 풍경을 찍어 보내줬다. 공항 대합실은 짧은 옷에 캐리어를 하나씩 달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병철 씨는 휴가철이라서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구하는 건 달여행 가는 우주선 표를 사는 것보다 힘들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보란듯이 당장 밤에 출발하는 표를 구했다. 예약했다가 취소한 표라서 5자리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었다. 나, 할머니, 현정아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엄마는 현병철 씨와 우리 비행기보다 10분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했다. 2번이나 제주도에 가봤다는 현정아는 비행기를 처음 타는 나하고 다르게 여유만만했다. 셀카봉까지 챙긴 현정아는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동영상을 찍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우리 가족 첫 여행이니까 기념으로 남겨놔야 하잖아요. 할머니 첫 여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 역사적인 순간 할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좋지. 자식들하고 가니까 좋지. 무뚝뚝한 할머니도 현정아 애교에는 끔뻑 넘어갔다. 할머니는 현정아가 우리 집에 온 날 거리낌 없이 식당으로 들어와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을 때부터 이미 홀딱 반해버렸다. 할머니는 현정아가 조잘거릴 적마다 예쁘다면서 말했다. 그러게 엄마한테는 살가운 딸이 있어야 한다니까. 복덩이가 들어왔어. 글쎄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도 나한테 여동생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게다가 너무 영악한 여동생은 사양하고 싶다. 현정아는 비행기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 귀에 스펀지로 된 귀마개를 끼우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걸 끼고 있으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귀가 안 아파요. 기압 때문에 귀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이게 기압 감소 귀마개예요. 나는 할머니 귀 속에 박힌 주황색 귀마개를 곁눈질하고는 중얼거렸다. 이걸 끼인다고 귀가 안 아프면 항공사에서 다 줬겠지. 맞아. 승객들한테 다 주면 좋을 텐데. 현정아는 내가 빈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태연하게 장단을 맞췄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나의 강적은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제주도 가이드북을 들여다봤다. 느닷없이 여행 가방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언제 귀마개에 책까지 챙겨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굴러들어온 똘똘한 복덩이를 흐뭇하게 보다가 말했다. 정아야, 지도 있으면 표선이란 데가 어딘지 찾아봐라. 공항에서 한참 가야 하나? 표선이요? 왜요, 할머니? 거기 가보고 싶으세요?
그냥 거기 누가 좀 살아서. 누구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을 내다봤다. 그 순간 눈치챘어야 했다. 할머니의 휴업 선언이 우리의 제주도 여행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5이 제주공항에 모두 모였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공항 대합실 밖으로 나오자 뜨뜻한 바람이 온 몸을 휘감았다. 비행기 멀미를 한 나는 후끈한 바람에 속이 울렁거렸다. 공항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꼬챙이 같았다. 현정아는 공항에서 나오면서부터 또다시 셀카봉을 꺼내 동영상을 찍다가 나한테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 오빠, 제주도는 처음이라고 했지? 느낌이 어때? 나는 대답 대신 얼굴을 찌푸리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비켜라.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 앞에서 그 휴대폰을 치우지 않으면 셀카봉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싶었다. 내 속을 훤히 꿰뚫는 엄마는 나한테 눈을 하얗게 흘기고는 현정아 휴대폰 앞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말했다. 덥지만 아주 좋네요. 일 한 자 떠나라. 우리 제주 아일랜드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엄마는 현정아 팔짱을 끼고는 앞서 걸어갔다. 그 뒤를 배낭을 짊어진 현병철 씨가 큰 캐리어까지 끌고 따라갔다. 나는 할머니 가방을 들고 할머니 걸음에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앞서가는 셋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세월을 같이 보내야 부모고 자식인 거지. 나는 찰싹 붙어서 걷는 엄마와 현정아를 흘낏 봤다. 한 집에 산 지 반년도 안 된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둘과 달리 나는 현병철 씨가 여전히 서먹했다. 현병철 씨가 엄마 초등학교 동창일 뿐이고 우리 중학교 선배에 지나지 않을 때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좋았다. 대학교 때 밴드를 했다는 아저씨하고 음악 얘기하는 걸 기다린 적도 있었다. 간혹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둘은 한 집에 산 뒤로는 한 번도 음악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식당 뒷마당 시래기 말리는 창고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오토바이에 눈길조차 주지도 않았다. 우리 둘은 가족이 된 뒤로 멀어졌다. 다행인 건 현병철 씨가 억지로 나하고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마가 자동차 렌트 사무실에 들어가 차를 빌리는 동안 현병철 씨와 나는 화장실에서 나란히 선 채 오줌을 두었다. 어색해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 현병철 씨는 벽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진아, 내가 운전할 건데 조수석에 타라. 제주도 밤길 달리는 맛이 그만이거든. 아, 나는 늘 그렇듯이 대답도 감탄사도 아닌 말을 내뱉었지만 현병철 씨는 개의치 않았다. 현병철 씨는 빌린 차에 가방을 실은 뒤 조수석 문을 열며 나를 불렀다. 우진아, 앞에 타. 아빠, 내가 앞에 타면 안 돼? 동영상 찍게. 현정아는 셀카봉을 잠시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마치 라이브 중계라도 하듯 내내 동영상을 찍었다. 현정아, 그것 좀 그만 찍어. 그리고 뒷자리는 셋이 앉기 좁으니까 날씬한 네가 앉는 게 낫지 않겠어? 헐, 우진 오빠가 나보다 더 말랐어. 우진이는 다리가 길잖아. 헐, 그거 외모 비하야.
너 보고 짧다고 하지 않았는데? 자격지심이야. 둘이 토닥대는 동안 할머니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탔고 나는 뒷문과 앞문 중간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사실 현병철 씨 옆에 앉는 건 거북했지만 앞에 앉아 제주도의 밤 풍경을 보고 싶었다. 현정아는 나를 뒤돌아봤다. 현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앞에 타려고? 나는 현정아 마음의 소리를 읽고 고개를 돌려 제주도의 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고 싶어. 현정아도 내 마음의 소리를 읽은 게 분명했다. 현정아는 셀카봉을 접고는 뒤에 올라탔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현정아는 나한테 앞자리를 뺏긴 뒤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다. 해안도로를 달려 서귀포로 가는 동안 내가 창문을 열면 춥다고 하더니 에어컨을 끄니까 덥다고 투덜댔다. 나는 처음으로 현정아가 신경 쓰였다. 양쪽으로 삼나무가 빽빽한 짙은 길 끝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도 내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을지 모르는 현정아를 의식했다. 어머, 나 별똥별 봤어. 소원을 빌어야 했는데 놓쳤네. 여기처럼 공기 좋은 데서는 1시간에 6개에서 10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어. 별똥별 본다고 운이 좋은 거면. 엄마 호들갑에 나는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입을 뗐다가 현정아가 걸려서 얼버무리고 말았다. 고작 12살짜리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게 한심했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현정아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침묵은 길었다. 차가 삼나무 숲을 나와 하늘 끝에 닿을 것처럼 쭉 뻗은 도로를 달리면서 긴장이 풀렸다. 까만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오른쪽으로 펼쳐진 검은 바다 끄트머리에는 오징어잡이 배 불빛이 가물거렸다. 현정아가 느닷없이 소리쳤다. 와, 나도 봤어요. 별똥별. 대박, 정말 멋지다. 오빠 별똥별 봤어? 응? 별똥별 못 봤어? 아니, 대박, 별똥별이 10분의 하나는 떨어진다며. 근데 그걸 못 봤다면 정말 운 없는 사람 아니야? 그것도 앞에 앉아서?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라 입도 못 대고 당하고 말았다. 엄마가 깔깔 웃었다. 현정아 승. 엄마와 현정아의 공조였다. 백미러로 둘이 악수하는 걸 보고는 내 나이가 16이다. 몇 달 안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는 데가 설마 초등학교 5학년을 상대하겠느냐. 내 진심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말을 고르는데 할머니 말이 앞섰다. 철아, 어디 약국 문 연대 있나 좀 봐라. 현정아와 나의 물밑 암투에도 순항 중이던 우리 제주도 여행은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로 멈춰야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는 할머니 말에 현병철 씨는 약국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다. 엄마 체한 거 아니야? 그러게 공항에서 저녁 먹을 때 밥을 시키라니까 왜 짜장면을 먹어. 밀가루 먹으면 꼭 탈이 나면서. 이 손 차가운 것 좀 봐. 언제부터 이러는 거야? 진작 말을 하지. 또 참았지. 내가 뭐래. 노인네들은 아프면 참지 말고 그때그때 말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거야. 아까 말했으면 시내에서 약국 찾기 쉬웠을 거 아니야. 엄마는 할머니 손을 주무르며 속사포 랩을 하는 것처럼 말을 퍼부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할머니는 누굴 닮아 저렇게 성질머리가 벨라냐고 머리를 흔들었을 테고 엄마는 딸이 누굴 닮았겠냐고 응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잠잠했다. 할머니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엄마의 잔소리를 참아냈다. 어머니, 여기서 20분쯤 가면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어요. 약국 찾는 것보다 빨라요. 우진아, 내비게이션으로 제주 대학병원 좀 찍어봐. 현병철 씨의 목소리가 다른 때와는 달리 차분했다. 내가 주소를 찍고 안내 시작을 누르자 작게 말했다. 잘했어.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는 것은 한글이 모음과 자음이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병철 씨의 잘했어라는 말에 가슴이 뻐근했다. 내가 4살 때 엄마와 헤어진 아빠도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처음 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일어섰을 때, 내가 처음 발을 뗐을 때 이렇게 말했을까? 잘했어. 응급실은 마치 대낮의 바닷가 식당처럼 북적였다. 피가 밴 수건으로 제 머리를 감싼 채 응급실로 멀쩡히 걸어 들어온 남자와 함께 온 패거리들은 우르르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녔다. 다리 한쪽을 딛지 못하고 깨금발을 떼는 여자를 부축한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구급대원이 밀고 들어온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는 입고 있는 흰 티셔츠가 찢긴 데다 맨발이었다.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구급대원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환자를 번갈아 봤다. 가장 많은 환자는 아기들이었다. 응급실 앞 대기실 의자에는 칭얼대는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가 6쌍이나 되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휴대폰으로 축구 게임을 하다가 서너 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한테 지청구를 들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중년 아저씨하고 같이 온 무리 중 한 사람은 틈틈이 휴대폰으로 자기 얼굴을 찍어 SNS에 올렸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이 시외버스 대합실처럼 소란할 줄은 몰랐다. 나는 현병철 씨 부녀와 나란히 앉아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간 응급실 자동문을 뚫어지게 보면서 문이 열릴 적마다 목을 길게 뺐다. 현병철 씨는 엉덩이를 들썩이다가 급기야 참지 못하고 응급실 문 앞으로 가서 서성였다. 한참 만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응급실에서 나왔다. 엄마는 할머니 손가방을 현병철 씨한테 건네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노인네 정말 못 말려. 이 와중에도 우리 돈 쓰지 말고 당신 돈으로 병원비 내라고 가방을 주신다. 지금 수액 맞고 계셔. 엄마가 복통도 있고 어지럽다고 해서 CT 촬영하라고 하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쩌지? 뭘 어째. 우린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들어가 있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은 차 안에서 좀 자게 하든지 할 테니까. 현병철 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막내 동생 같은 평소 모습과 달랐다. 엄마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간 뒤 현정아가 제 아빠한테 작게 말했다. 아빠, 나 머리 아파. 차에 가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럼 오빠하고 차에 가 있어. 우진아, 정아하고 같이 좀 있어줘라. 너도 좀 자고. 현병철 씨는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자동차 키를 받았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현정아와 단둘이 있는 것은 응급실 침상 위에 누워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끔찍했다. 현정아는 내가 키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주춤주춤 일어나 현정아 뒤를 따라갔다. 현정아는 자동차 뒷자리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그건 무언의 경고다. 절대로 말 걸지 마. 당연하지. 설마 내가 말을 걸까봐? 나는 앞에 탄 뒤 의자를 뒤로 조금 눕히고는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하려다 그만뒀다. 자식이 아픈데 게임을 하고 싶니? 아까 응급실에서 눈치 없이 축구 게임을 하던 남편한테 부인이 쏘아붙인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현정아 이어폰에서 희미하게 팝송이 흘러나왔다. 내가 집에 없어도 현정아하고 한참 놀다 가는 민성이가 한 말이 생각났다. 초딩이 아이돌은 안 좋아하고 팝만 들어. 현정아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시아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시아를 검색하면서 백미러로 현정아를 힐끔 보았다. 현정아 머리가 창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시아의 노래를 찾아 플레이를 눌렀다. 그래요, 북극으로 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나의 눈사람. 스노우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는 딱 내 취향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돌아봤다. 현정아의 잠든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나는 볼륨을 좀 더 올렸다. 제주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눈사람 노래를 듣고 있는 게 꿈처럼 느껴졌다. 우린 진짜 제주도에 오긴 한 건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나는 내 방 컨테이너 안에서 민성이하고 기타를 치며 낄낄대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는 건지도 몰라. 노래가 끝나자 현정아가 얕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애도 코를 고는구나 싶었는데 내 코에서 드르릉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눈앞에 파란 바다가 있었다. 강화도에서 보는 바다와는 달랐다. 제주도 바다는 민성이 누나가 키우는 러시안 블루의 눈동자 빛깔과 같았다. 바닷물에 물든 파란 하늘 끝에 해가 걸려 있었다. 꿈이 아니다. 깼어? 바다가 기가 막히지? 새벽바람이 시원하네. 할머니는 괜찮으셔. 현병철 씨가 내 쪽 유리창을 내리면서 말했다. 나는 얼른 뒤를 돌아봤다. 현정아는 할머니 무릎을 벤 채 자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차가 흔들릴 적마다 머리를 좌우로 히뜩거리면서 졸았다. 명주하고 어머니하고 자는 모습이 똑같지 않니? 명주는 나이 들면서 어머니하고 점점 똑같아지는 것 같아. 현병철 씨 말에 나는 백미러로 엄마와 할머니를 봤다. 사실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말투도 닮아간다. 나도 나이가 들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빠를 닮을까? 산들산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 여행 시작인데 오늘 어디로 갈까? 현병철 씨가 나를 슬쩍 보면서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뒷자리에서 걸걸한 엄마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식당, 배고파 돌아가시겠어.
제주도 둘째 날 첫 행선지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생선구이 식당이었다. 할머니는 새벽까지 수액을 맞아서 뭘 안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복죽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현정아는 아침부터 셀카봉을 꺼내 바다 풍경이며 밥 먹는 모습까지 찍었다. 나한테도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말했다. 우진 오빠, 병원 주차장에서 제주도의 첫날을 보낸 기분이 어때? 나는 미역국을 떠먹다가 현정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현정아는 아침에 새로 부팅된 것 같았다. 어젯밤에 나를 쏘아보던 눈빛이 아니다. 넌? 와, 우진 오빠가 나한테 질문을 다 하네. 제주도에 놀러온 사람 중에 야자수나무가 있는 제주도 병원을 본 사람은 드물걸? 그리고 차 안에서 밤새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정말 낭만적이었어. 그리고 다행히 할머니도 다 나으셨잖아. 현정아는 할머니를 보면서 또 생글거렸다. 차에 타자마자 코를 골면서 잔 게 누구였더라. 낭만적은 꿈에서 만난 적인가? 나는 코웃음을 치고는 미역국을 부지런히 입에 떠 넣었다. 오늘 우리 여행 코스는 아침밥을 먹고 저기 보이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다가 표선에 있는 민속촌에 가는 겁니다. 현정아는 수첩을 꺼내 브리핑하듯 말했다. 사위가 자동 판매기에서 뽑아온 커피를 마시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현정아를 바라봤다. 나는 현정아가 할머니를 보고 쌩긋 웃는 걸 놓치지 않았다. 오늘 여행 코스는 현정아가 비행기 안에서 표선이 어딘지 물어본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분명했다. 영악한 것. 할머니와 현정아의 꿍꿍이를 알지 못하는 엄마는 마뜩 차는 얼굴이었다. 표선 민속촌? 나는 민속촌 같은 데 가는 거 정말 싫은데. 정아야, 우리 사려니 숲에 가는 건 어때? 민속촌 가는 게 방학 숙제예요. 설마. 현정아는 내 말에 살짝 눈을 흘기고는 꿋꿋하게 말했다. 표선 민속촌 앞바다도 정말 좋대요. 민속촌 갔다가 거기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라면 가야지. 그런데 사려니 숲은 민속촌에서 먼가? 민속촌에 갔다가 사려니 숲에 가면 안 되나? 현병철 어때? 아마 내가 민속촌에 가자고 고집을 부렸으면 엄마는 서슴없이 초등학교 방학 숙제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엄마는 운전사 현병철 씨가 사려니 숲이나 오름에 가자는 의견에 동의하길 바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현병철 씨를 팔꿈치로 툭 쳤다. 명주야, 먼저 가까운 데로 가서 숙소를 잡자. 종달리 마을 쪽에 괜찮은 민박이 하나 있네. 어머니는 좀 쉬셔야 할 거야. 그리고 오늘은 숙소 주변이나 돌아보고 오후에 종달리에서 가까운 오름이나 슬슬 다녀오지 뭐. 사려니 숲은 꽤 걸어야 해. 엄마는 할머니가 쉬셔야 한다는 말에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가 도리어 정색했다. 쉬긴 뭘 쉬어. 병원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허리가 다 아프구만. 일하던 몸이 누우면 진짜 병나는 거야. 그리고 무엇하러 다 같이 다녀. 우리 셋은 민속촌 보고 있을 테니 명주하고 사려니 숲인지 8년은 숲인지 다녀와. 명주는 거기 안 가면 두고두고 말할 거야. 쟨 별나서 한번 마음 먹으면 꼭 해야 직성이 풀려. 엄마는 내가 애야? 나 좀 있으면 50이야. 아이고 그래, 애미 앞에서 나이 자랑이다.
내가 널 모르겠냐? 너 6학년 때 88 올림픽 하는데 서울 구경 가자고 조르다가 안 되니까 가출까지 했잖아. 그게 뭐 가출이야. 그냥 혼자 서울 구경 간 거지. 돼지 저금통 홀라당 털어서 엄마. 돼지 저금통을 털어 가출한 전력이 있는 이명주 씨는 철없을 때 얘기를 한다며 질색했지만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 어머니와 딸과 아들을 표선 민속촌 앞에 냉큼 떨궈 놓고 사려니 숲으로 가버렸다. 나는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를 보면서 나한테 아무도 민속촌에 갈 건지 사려니 숲으로 갈 건지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사이에서 기타 피크 같은 존재다. 꼭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가방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피크처럼 넷은 종종 나를 잇는다. 할머니, 더워서 민속촌 구경하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현정아가 할머니 팔짱을 끼면서 아양을 떨었다. 그러고는 셀카봉을 높이 들어 민속촌 입구가 나오도록 해서 동영상을 찍었다. 오전인데도 민속촌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대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었다. 나는 셀카봉을 깃발처럼 쳐들고 가는 현정아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여름방학 숙제가 민속촌 탐방인 애들이 정말 많은가 보네. 진짜야. 뭐? 진짜 숙제라고. 현정아는 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선뜻 대꾸할 말이 나오지 않아 할머니 옆에 붙어 걸었다. 민속촌 안에는 초가집이 듬성듬성 있었는데 집마다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는 막사리 집이라고 쓴 나무 문패가 벽에 걸려있는 초가집 부엌 안을 둘러보고는 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는 옆에 따라앉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할머니, 근데 표선은 왜 오려고 했어? 정아한테 표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잖아. 갈 데가 있어서. 어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내 등을 떠밀었다. 정아 혼자 다니게 하지 말고 네가 같이 다녀. 나는 여기 앉아있다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나는 더 묻지 못하고 현정아 뒤를 따라갔다. 현정아는 옛날에 화장실로 썼다는 돌담 울타리 안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곳을 기웃댔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허벅이라는 물동이를 걸머매게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현정아 또래 여자아이가 물허벅을 짊어지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예쁘다고 말했다. 현정아는 물허벅을 진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보다가 돌아섰다. 나는 줄 서 있던 아이 셋이 사진 찍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물허벅을 차지하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현정아를 큰 소리로 불렀다. 현정아가 뒤를 돌아봤다. 나 사진 좀 찍어줘. 현정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내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왔다. 그 항아리에 짊어지려고? 너는 못 짊어지겠지? 이거 엄청 무겁네. 나보다 작은 애들도 다 매던 걸 뭐. 그래? 그럼 너도 해봐. 나는 물허벅을 현정아 어깨에 걸머 매줬다. 나기네. 아주 잘 어울려. 동영상 안 찍어? 이런 건 남겨둬야지. 나는 현정아의 셀카봉을 낚아채서 동영상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민속촌 직원이 나를 보고는 눈을 찡긋거렸다.
오빠가 자상하네. 동생 사진 찍어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둘이 남매 아니랄까봐 똑같이 생겼네. 네? 현정아가 물허벅을 내려놓으면서 어이없다는 듯 허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나도 직원한테 눈이 삐뚤어진 거 아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쩐지 현정아의 반응은 좀 섭섭했다. 내가 왜?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여자애들은 내가 가장 잘생겼다고 했다. 그 애들이 지금은 나를 역변의 정석으로 꼽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닐 것이다. 여자애들은 나이가 들수록 냉소적으로 변한다. 나는 민속촌에서 나와 할머니가 가자고 한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허리라니. 조그만 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는지.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현정아한테 화려했던 내 전성기 시절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기회는 언제나 당신 눈앞에 있다. 나는 할머니가 건너편 테이블에서 제 부모들과 마주 앉아 밥 먹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뚫어지게 보면서 참 잘생겼다 중얼거리는 순간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최연주라는 애 있었잖아. 걔가 우리 식당 앞에 와서 나한테 편지 주고 갔잖아. 여긴 우리 식당처럼 시래기 파는 데는 아니야. 고깃집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고기 시켜봐.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무개가 그랬다. 기회는 슬며시 왔다가 쏜살같이 달아난다고. 다행히 현정아가 메뉴판에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 둘의 동문서답을 못 들은 것 같았다. 현정아는 메뉴판을 숙독한 뒤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하고는 할머니에게 살랑거렸다. 할머니,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흑돼지죠? 그래, 많이 시켜. 할머니는 식당에 앉은 뒤로 자꾸 사방을 둘러보다가 고기를 굽는 아주머니한테 물었다. 여기 사장님은 안 나왔어요? 우리 사장님이요? 어디 좀 가셨는데? 올 거예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알기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식당 사장을 아는 게 분명했다. 나는 현정아한테 눈짓으로 물었다. 누군지 알아? 현정아는 고개를 내저었다. 할머니는 연신 식당 입구를 힐끔대느라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현정아는 할머니가 한눈 팔 때 얼른 나를 보고는 입을 벙긋거렸다. 할머니 애인?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대꾸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40살에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혼자 엄마를 키우면서 단 하루도 식당을 쉰 적이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식당 사장들 친목회에서 겨울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 놀러가는 것도 따라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식당을 비우는 건 절에 갈 때뿐이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은 큰 녹그릇에 흰 쌀을 소복하게 담아서 보문사에 갔다 왔다. 설마 절에서? 나는 고소한 삼겹살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불손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현정아는 삼겹살을 쌈에 싸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다. 할머니는 몇 번 받아먹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나이 들면 고기도 한두 점 먹으면 먹히지 않어. 할머니는 식당 문을 보고 있다가
한 남자가 들어오자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식당 주방 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섰다. 할머니는 굳은 얼굴로 톳이 들어간 된장국을 떠먹고는 웅얼거렸다. 국이 아주 맛나네. 고기도 좋고 손님이 많을만 하네. 나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다. 할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단골 손님들은 꼬장꼬장한 우리 할머니를 다 어려워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식당에서 괜한 트집을 잡았다가 할머니한테 혼쭐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나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유심히 봤다. 할머니 연애 상대로는 절대로 아니다. 엄마와 나이가 엇비슷할 것 같았다. 아, 나는 오래전에 할머니가 갯돈을 떼어서 속 끓였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나는 연신 상추에 싼 고기를 입에 집어넣는 현정아에게 입을 벙긋거렸다. 빚쟁이 잡으러 왔나 봐. 현정아가 못 알아듣겠다고 눈짓을 해서 문자를 보냈다. 돈 떼먹은 사람 잡으러 온 거야. 진짜? 현정아 눈이 정말 제 주먹만하게 커졌다. 현정아가 문자를 보냈다. 경찰 불러야지. 저 사장이 범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종업원한테 사장을 찾은 것과 사장이 가게에 들어오자 긴장한 것을 볼 때 할머니 돈을 떼먹은 사람이 사장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나 할까? 아빠한테 문자할까? 현정아 문자가 왔을 때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나한테 내밀었다. 가서 계산하고 와라. 할머니 계산하고 나가서 신고하려고? 뭐? 신고를? 신고를 왜 해? 아니,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갔다. 괜히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사장은 웃으면서 계산을 하고는 문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동생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요. 할머니도 드리고. 사장은 돈을 떼먹고 도망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기야 사기꾼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여있는 건 아니니까. 현정아하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하나씩 들고 식당에서 나왔다. 할머니는 한사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갔다. 식당 뒷마당은 바로 해변으로 이어져 있어서 우리 셋은 뜨겁게 달궈진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한여름 해변치고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멀어지자 빈 파라솔 아래에 털썩 앉았다. 할머니, 이거 쓰면 돈 내야 해요. 현정아의 말이 할머니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 누군데 그래? 내가 묻자 현정아가 손을 흔들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여쭤봐. 지금은 할머니한테 안 들릴 거야. 현정아는 또 셀카봉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우두커니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고 있었다. 근데 그건 왜 자꾸 찍냐? 내 말에 현정아가 희죽 웃었다. 뭐야,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알면 다쳐. 정말 조그만 게.
나는 중얼거리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할머니가 저리 작았던가? 할머니는 저 작은 몸에 뭘 감추고 있는 걸까? 저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작은 애가 품고 있는 비밀은 뭘까? 나는 하얀 백사장에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보면서 현병철 씨가 좋아하는 너바나의 노래를 중얼거렸다. 할머니와 현정아의 비밀은 시시하게 휴대폰 때문에 밝혀졌다. 사려니 숲에 갔다가 용오름에 올라갔던 엄마와 현병철 씨는 해가 바다로 기울어질 무렵 표선으로 왔다. 우리 셋은 표선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해변은 텅 비고 카페에는 사람이 꽉 차 있었다. 엄마는 현병철 씨 어깨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면서 카페에 나타났다. 할머니는 엄마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 어디 다쳤어? 용오름에서 내려오다가 접질렸어. 괜찮아요. 한의원에 들렀다 오는 길이야. 그러게 날도 더운데 산에는 무엇하러 올라가. 다른 데는 안 다쳤어? 놀랐을 텐데 한의사한테 약이라도 달라고 하지. 하나는 응급실로 하나는 한의원으로. 잘한다. 오름은 높지도 않아. 그런데 말똥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서 다른 데는 멀쩡해요. 근데 엄마 휴대폰 어쨌어? 응? 할머니는 주머니를 더듬다가 손가방을 뒤적거렸다. 엄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비죽비죽 웃었다. 엄마는 나보고 칠칠치 못하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식당에 놓고 다니고 그래. 우리 빼놓고 셋이서만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렇지. 내가 오면서 전화하니까 거기 식당 사장이 받더라고. 엄마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지만 할머니 얼굴은 아까 식당에서처럼 굳어버렸다. 엄마는 할머니 안색을 살피면서 나를 보고 물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나는 얼른 말하고는 현정아를 봤다. 현정아는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채 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한 것이다. 엄마는 내가 시켜놓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옆에 앉은 현병철 씨 옆구리를 찔렀다. 우리가 가서 엄마 휴대폰 찾아오자. 우리도 흑돼지 삼겹살 좀 먹고. 아니다, 내가 가마. 할머니는 손가방을 챙기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나는 순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움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긴장감의 부피는 점점 커져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마저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엄마는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반듯하게 앉았다. 뭐예요? 거기 아는 집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쓸 때는 이 상황을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엄마는 할머니와 나한테 현병철 씨와 결혼하겠다고 통보할 때도 마치 회사에 면접 보러 온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다시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잘할 거라고 자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때 엄마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엄마 결혼에 동의한 것은 엄마가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전한다는 게 사실 멋져 보였다. 할머니는 엄마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엄마를 빤히 보면서 입을 뗐다. 재민이가 하는 식당이다. 걔 고모가 그러더라. 재민이 엄마가 치매를 앓아서 제주도 요양원으로 옮기고 제주도에 식당을 냈다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뚫어지게 보기만 했다. 현정아는 나를 보고는 눈으로 물었다. 누군데? 나는 슬쩍 고개를 내저었다.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재민. 그러니까 갯돈을 떼먹은 죄인은 아닌 모양이다. 카페에 있는 동안 갯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단죄하면 좋을지 A안, B안까지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어쩐지 그러지 않아도 엄마가 느닷없이 제주도 오자고 한 게 이상했었어. 그래서 얘기는 해봤어요? 아니지. 엄마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사람이 휴대폰 찾아가라고 덤덤하게 말하지 않았겠지. 재민이가 누군데? 현병철 씨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엄마는 나와 현정아를 번갈아 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한 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현병철 씨를 보면서 말했다.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재민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재민이 5살 때 재민이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철아, 명주 3살 때 내가 명주 아빠하고 재혼한 건 알지? 현정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카페 창을 바라봤다. 바다와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제주도의 일몰은 강화도 일몰만큼 아름다웠다. 일몰은 봄, 가을에 짧고 여름, 겨울에 길다. 길다고 해봤자 2분이다. 남극에서는 3월에 하루 일몰이 있는데 38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올해 일몰을 보려면 남극에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작 2분 만에 할머니와 엄마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려면 수십 회가 걸리는데 우리 집은 긴장감 없이 2분 만에 홀라당 밝혀진 것이다. 그 비밀의 당사자인 할머니와 엄마는 태어났고 현정아와 나는 다 커서 출생의 비밀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것인지 가늠하느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사람은 현병철 씨뿐이었다. 현병철 씨는 느닷없이 일어나 물을 2잔 떠와서 할머니하고 엄마 앞에 놓고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머니를, 아니 그러니까 그분, 저한테는 형님이 되는 그분은 어머니를 알아보고. 모르겠지. 나도 그냥 멀리서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거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엄마는 물을 마시고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엄마, 가서 말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 사람도 새 엄마가 잘 키웠다며. 엄마는 나 잘 키웠고. 그럼 됐지. 다 자기 할 목 하고 산 거야. 같이 가요. 할머니는 일어선 엄마를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병철 씨는 얼른 일어나 엄마 팔을 부축했다. 나와 현정아는 일어선 어른들을 올려다봤다. 여기 있을래? 현병철 씨 말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다 크긴 했지만 어른들의 세상에 거침없이 끼어들 정도는 아니니까. 어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현병철 씨와 같이 카페를 나갔고 할머니는 느릿느릿 둘을 따라 나갔다.
남겨진 둘은 멀뚱멀뚱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가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현정아는 휴대폰에 저장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했다. 할머니하고 둘이 정말 닮았는데? 15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가 낳은 딸이고 그러므로 둘은 닮았다는 논리를 믿어온 나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를 닮아서 엄마와 내가 오이를 싫어하고 새우를 먹으면 몸이 간지러운 건 줄 알았다. 오늘 이전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소한 취향들의 근원이 확실했다. DNA, 유전자. 같이 살면 닮는 건가 봐. 아까 식당 사장 아저씨는 할머니하고 하나도 안 닮았잖아. 현정아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 본 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엄마가 40년 넘게 함께 산 할머니를 닮은 건 가능한 일인 거다. 맞네. 뭐가? 현정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네 말이 맞다고. 우린 닮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과 바다 틈에 남은 밝은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일몰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리고 일몰 이전과 일몰 이후 우리 가족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우리 셋은 앞으로도 오이와 새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 멋지다. 수평선에 형광등이 켜진 것 같아. 저기만 밝아. 저거 고기 잡는 배지? 우리 나가서 저것만 찍고 돌아오자, 응? 현정아가 창밖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내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카페 밖으로 튀어나갔다. 나는 현정아 셀카봉을 챙겨 따라 나갔다. 해가 진 해변은 어스름했다. 현정아는 벌써 해변 끄트머리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섰다. 저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현정아가 삐끗하더니 마치 춤을 추듯 두 팔을 휘저으면서 비틀거렸다. 그 순간 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내가 현정아의 팔을 휙 잡았을 때 현정아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낙하했다. 밀물대라 낮에 흰 모래사장이 있었던 곳에는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현정아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은 그대로 물속으로 빠졌다. 나는 현정아를 구했지만 휴대폰까지 손을 쓸 수는 없었다. 현정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나와 물속에 빠진 휴대폰을 번갈아 보다가 울먹였다. 어떡해, 저기 우리 동영상 다 찍어놨는데. 나는 휴대폰을 건져서 현정아한테 주면서 말했다. 바로 수리하면 괜찮을 거야. 다 살릴 수 있을 거야. 정말? 바닷물인데도 괜찮아? 아, 그것 봐. 바닷물에 빠뜨리면 저장된 게 다 날아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누가? 지금 누가 중요해? 현정아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들고는 훌쩍거렸다. 표선 읍내에 대리점이 있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갔는데 못 고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할 수 없는 거잖아. 어이없게도 현정아는 큰 소리로 울었다. 7살짜리 아이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면서 지나갔다. 나는 창피해서 얼른 걸음을 뗐다. 현정아가 내 뒤를 바짝 따라오면서 훌쩍거렸다. 동영상 찍어놓은 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왜, 학교 숙제하려고? 아니야.
사실은 민성이 오빠가 항공사에서 가족 여행기 공모하는데 그거 되면 비행기 티켓을 준다고 해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현정아를 내려다봤다. 방학하자마자 중국 연길 외갓집에 다녀온 민성이가 공항에서 여행 수기 공모 포스터를 봤다고 하긴 했다. 민성이는 여행 수기를 써서 뽑히면 상품으로 비행기 티켓을 주니까 그 티켓으로 영국 글래스톤 베리락 페스티벌에 가자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여행 갔다 온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비행기 티켓은 어디에 쓰려고? 현정아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큰 눈을 끔뻑거리기만 했다. 얘가 이렇게 작았나? 이마에는 여드름 하나가 불쑥 솟아있었다. 조그만 게 여드름은. 사실은 벨기에에 가보려고. 벨기에? 너 벨기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현정아는 눈물 자국이 남은 눈자 위를 손등으로 쓱 닦았다. 헐, 옛날 초딩은 벨기에도 몰랐나 보지. 아, 영국은 알았겠네. 최연주가 식당까지 와서 준 편지가 영국에서 시작한 행운의 편지 아니야? 너 아까 들었어? 근데 그거 진짜야. 연주가 편지 준 거. 그리고 그거 행운의 편지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현정아가 혀를 날름 내밀었다. 지금 우리 둘은 민성이 남매가 싸울 때하고 똑같았다. 둘은 소리 지르고 약 올리고 방문을 걷어차고 협박하고 파국으로 치닫다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평화협정을 맺지만 그것은 휴전협정일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작 12살짜리와 그 지리멸렬한 싸움을 하려 하다니.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나이 더 먹은 사람답게 물었다. 그런데 벨기에는 왜? 거기 유명한 현대무용 학교가 있거든. 나 그 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중학생 되면 그 학교에 한번 가보려고. 너 춤 잘 춰? 우리 엄마 현대무용 했잖아. 우리 엄마 그 학교 가고 싶었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도 엄마 닮아서 춤 잘 출 거라고. 정말 나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해. 휴대폰 좀 줘봐. 현정아는 내 휴대폰을 쓱 빼가더니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시아의 뮤직비디오였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고무공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췄다.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같이 봤어. 이 여자애 정말 잘 추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췄을걸. 나 낳고 그만둬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지금 있으면. 근데 대리점 일찍 문 닫는 거 아니야? 현정아는 말을 얼버무리고는 급하게 걸음을 뗐다. 현정아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심리치료를 오래 받았다고 했다. 현병철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번역 일을 하는 것도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다 딸 때문이라고 했다. 너도 이렇게 출 수 있어? 내 말에 현정아가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체조 선수처럼 한쪽 다리를 귀에 닿도록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쫙 핀 두 팔을 위아래로 휘저으면서 다리를 모아 번쩍번쩍 솟구쳐 올랐다. 설마 이게 춤이라면 파리도 새가 맞다. 현정아의 로봇과 같은 뻣뻣한 춤의 배경음악처럼 해변에서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옆을 지나가던 남자들이 현정아를 보고는 낄낄 웃었다. 나는 그들을 노려보면서 낮게 말했다.
현정아, 알았어, 됐어. 현정아는 그제야 춤을, 아니 몸짓을 멈췄다. 어때? 응? 그래. 벨기에에 가야겠네. 그렇지? 아, 현정아는 아무리 뻣뻣해도 이토록 뻔뻔하니 무대가 체질일 수 있겠다. 나는 당당하게 걷는 현정아의 뒷모습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다가 생각했다. 현정아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구나. 이 녀석도 속으로는 아직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나처럼.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다. 현정아는 어차피 젖은 휴대폰을 제 겨드랑이에 끼려고 했다. 나는 손을 뻗어 현정아 휴대폰을 낚아채 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와, 시원하다. 현정아는 손바닥으로 빗방울을 받으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도대체 얘는 어쩌면 좋을까? 빨리 걸어. 비 쏟아지게 생겼어. 근데 나 비 맞으면서 걷는 건 처음이야. 시원하다. 나도 처음이었다. 비 맞는 게 이렇게 상쾌한 건. 빗방울은 미약하나 천천히 우리 몸에 스며들 것이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이다. 현정아도 나도 천천히 닮아갈 것이다. 오빠 뛸까? 근데 오빠 잘 못 뛴다며? 민성이 오빠가 그러는데 오빠네 학교에서 오빠가 달리기 꼴찌라고. 민성이 그 자식? 아니야. 그럼 우리 뛰어보자.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거야. 내 소원은 미리 말하는데 가족 여행 수기 써주는 거야. 오빠 공부 잘하니까 글은 좀 쓰는 거 아니야? 어때? 뭐? 현정아, 나 중3이야. 김우진, 나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현정아는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모래밭에 발끝으로 출발선을 그렸다. 그러고는 땅 소리치더니 앞으로 내달렸다. 나는 이제 제멋대로인 저 애를 평생 봐야 하는 거다. 아, 진짜 나는 있는 힘껏 달렸다. 그런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아, 정말